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입니다. 오늘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는 경제안보의 부상과 신통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국제통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자유무역,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어 왔죠. 사실 그 양자 무역 자유화라든가 다자간 무역 자유화, 이런 걸 통해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많이 철폐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확대되면서 세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세계무역기구 WTO나 또 FTA 정책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무역이 많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통상 질서가 좀 변화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쟁이 심화되고 또 이제 알력이라든가 그 신뢰 상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WTO 다자무역 체제 안에서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의 이런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런 위기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배경에는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브릭스 컨트리들, 이런 신흥시장이 많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세력 간의 알력 같은 게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최근 들어서는 경제 안보가 급격하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제통상이라는 그 분야에서도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상 정책이라든가 각국들의 전략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협력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떤 나라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사실 산업정책이 부활하면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제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출 상품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또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최근 들어서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까지도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사실 그 세계화 시대에 그 엄청나게 확대가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디커플링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더 최근에는 사실 그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공급망이 일부 진영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핵심 기술이라든가 그 원자재,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상이라든가 다자간 무역 자유와 이런 FTA라든가 WTO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최근 들어서는 경제 통상을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제 통상이 자유무역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서 기존에 있던 국제 통상 체제라든가 그 세계화 확산하는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을 잘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좀 바뀌고, 또 공급망도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관련 기술이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공급망의 어떤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그런 그 글로벌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이라든가 온쇼링이라든가 리쇼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이제 각국이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의 강건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진 것 같고요. 미중 패권 경쟁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이제 경제 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경제 외적 요인 이런 전쟁이라든가 팬데믹 같은 보건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좀 회복세가 좀 빠르지 않을 것 같다, 좀 더디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변수가 있고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화는 결국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엘라이 쇼어링 같은 이런 디커플링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디리스킹으로 얘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로 보고 있고요.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결국은 중국 관련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선진국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 대응 방식을 얘기한 것인데요. 뭐 중국 쪽에서는 사실 뭐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결국은 똑같다. 중국 때리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산업이라든가 기술,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각국이 보조금을 이용한 산업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경제 안보에서 중요한 요인은 그 이중 용도, 듀얼 유스 기술이라든가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망의 어떤 초크 포인트, 그 전략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통상협상에서 동맹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통상 협력 중심으로 이런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 자유무역이라든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어떤 국내 정치적인 반감이 뭐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 협상을 할 때 그런 여건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무역 협상을 하는 그런 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통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이거는 또 그 경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그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핵심 산업의 어떤 그 기술 발전 또는 뭐 광물의 확보, 핵심적인 광물의 확보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뭐 양자간 또는 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그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사실 그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글로벌 공통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그런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패권 경쟁이 좀 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결국은 첨단 산업, 핵심 기술, 핵심 광물 위주로 해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그 디지털 세계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그 데이터 이동의 어떤 그 양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제 통상에서의 어떤 변수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안보의 부상과 국제 통상의 어떤 그 위협 요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사실 미중 그 패권 경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이에 또 다시 미중 간에 또 합의도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 경제 안보가 또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이게 무역 이슈를 넘어서 그러니까 무역 수지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큰 어떤 그 경제 간의 그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술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그 경쟁이 패권 경쟁, 전략적 경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그 세계 무역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그런 지경학적인 조치들 또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안보를 중시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FDI라든가 M&A를 통한 어떤 기술 탈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경제적 스파이 활동은 특히 이제 사이버 안보라든가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거고, 또 요즘 들어서는 그 에너지라든가 광물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핵심 광물이라든가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어떤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지정학적 갈등과 그 무역 경로의 위협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 경로 중에는 이제 해적 출몰하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고, 특히 이제 해상 무역의 그 위험도가 커지는 건데, 그거 말고도 사실 그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양안 갈등, 특히 그 이제 대만과 중국 간의 그런 대만 해협을 둘러싼 그런 갈등. 근데 그 안에 이제 미국이 결국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그 양안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결국 뭐 가능성 높지 않지만 굉장히 큰 위협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주원 박사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뭐 따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전망은 하고 있고요. 그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그 연간 경제 성장률, 특히 이제 세계 연간 경제 성장률은 올해 같은 경우 한 2.6%로 생각보다 좀 더딘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복세가 좀 더딘 가운데 그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불안이라든가 신용 긴축에 따른 장기 침체 경로에 대한 그런 그 가능성, 그 다음에 이슈별 이합 집산과 글로벌 정책 공조 약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공통 과제에 대한 그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이게 중요한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그 전환하라는 그런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와 강세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게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고 하저의 그런 경로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원유 수요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또 공급 부족에 따른 그런 그 하방 경직성이 또 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사실 그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지만 또 뭐 약간 최근에는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현상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 공급 주요 산유국이 감산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뭐 떨어지는 거에는 상당히 그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통상에서 사실 생산이라든가 그 운송에서의 마찰이 운송을 좀 지연하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게 그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또 해상 운송 적시성 지수라는 거는 이제 출고에서 목적지 항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안보와 어떤 신기술 냉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사실 그 디리스킹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와서 이걸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 안보의 부상과 함께 이제 같이 나왔던 용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커플링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팬데믹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전쟁을 겪고 할 때 나타났던 게 공급망의 병목 현상 또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초기에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 일부 원자재라든가 내지는 뭐 일부 그 중간재가 이제 생산이 안 되고 또 그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자동차가 뭐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며칠 동안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간단한 어떤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 공급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 기술이라든가 핵심 산업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이 결국 미국의 그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이런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미국 내에서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수출 통제, 투자 심사 강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맹과 연대해서 그런 어떤 공급망의 진영화, 디커플링을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EU의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먼저 이제 이 디리스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주요 관료들이 이런 얘기를 같이 했고, 또 최근에 G7 정상회의에서도 디리스킹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첨단 기술의 디커플링 내지는 뭐 다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거는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같은 경우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 특히 핵심 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좀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 이제 현실적으로 도전 과제는 뭐냐면 이 정부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 의존도 감축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비용은 상승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리스킹을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게 좀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전략 경쟁의 핵심 타겟은 군사화가 가능한 그런 이중 용도 기술이다. 뭐 특히 이제 AI라든가 양자 과학이라든가 바이오, 뭐 우주 기술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미국의 그래서 전략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그래서 이제 범위는 좁히고,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의 그런 범위는 좁히되 그 강도는 훨씬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통상 전략을 통해서 인태 지역에서의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 통상 간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제 위기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종합지원체제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수출 통제, 기술 유출 방지,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강화, 그다음에 핵심 광물이라든가 원자재, 그다음에 반도체 등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급망 연대라든가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 맞춤형 통상 협력 강화, 그다음에 이제 통상 규범 새로 만드는 것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그린 통상 부분에서의 어떤 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오타가 있네요. 부활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FTA 협상에서 최근에는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서 TIPF를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공급망이라든가 디지털 그린 이런 신통상 이슈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CPTPP 가입 추진이라든가 RCEP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좀 인태 지역에서 우리가 통상 중추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구조 개편은 아무래도 디지털 무역이 많이 확산을 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에서 그런 어떤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 탈탄소 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소비재, 뭐 첨단 소부장 같은 수출 유망 분야의 육성을 통해서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제넷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걸 보면
미중 패권 경쟁에 약간의 구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가치다. 그다음에 대중 정책의 기본 원칙은 정밀 타격이고 정책 수단이 좀 더 명확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동맹이라든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고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건전한 경제 관계, 뭐 경쟁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협력 관계도 좀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공통 과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규범에 입각한 경쟁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그 통상정책 방향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국제 통상 체제라든가 세계화 진전, 글로벌 공무 확산 방식이 좀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거에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외적 충격에 대한 위험을 내재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경제안보 분산,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정책과의 그 연계, 그다음에 그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을 잘 지켜내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환경, 노동 이런 그 신통상 이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신통상 규범 제정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후변화 같은 그 글로벌 공통과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데 우리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무역 통상의 포용성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신통상 정책 방향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칩4라고 하고 뭐 미국에서는 팹4라고 하는데, 그 동맹 협력 과정에서 어떤 그 일본과 대만 또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기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한일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영내 협력이라든가 통상 정책을 좀 더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안보 시대 공급망의 강건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어떤 공급망 중심의 신통상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